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뭐 하다 오셨나요? 일하다 왔어요. 네. 좀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요. 네. 그렇군요. 하긴 지금 죽을 것 같아요. 하지는 않으시겠죠? 예, 그리고 오늘은 정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셜록 해가지고, 네, 예. 제가 저한테 좀 봐라. 잘 만든 드라마다. 찾아서 좀 봐라.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또 기자님이 좀 베네딕트를 확실히 좋아한다는 감을 차린 청취자분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따금 그 회만 들으시는 분들은 다 그 회의 캐릭터만 제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줄곧 들으신 분들은 제가 원래 흥분 잘하고, 네, 말 빨라지고. 들으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전 매번 성시경 씨가 저한테 그렇게 놀렸던, 처음이 아닌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제가 여러 번 처음은 들었던 아니었죠. 걸로. 예. 몇 명 있죠. 네. 네. 그중 한 명이 베네딕트인 것 같은데. 예. 베네딕트 같은 남자를 찾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안 찾고 있으신가요? 예.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좀 잊고 있어요, 그냥. 독신주의자신가요? 어떤 주의자일 수 있는 성격은 별로 아닌데요. 왜냐하면 항상 변할 수 있고 실증을 잘 내거든요. 그게 어떤 신념이건 집이건 뭐든지 뭐 하나 이렇게 진득이 못해요. 신념이건 집이건 그러니까 괜찮은데 네. 실증을 잘 낸다 그랬는데 네. 사람이건 남자건 이러면 되게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아요. 아니 사람한테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독신주의라는 것처럼 무슨 주의를 갖기에는 제가 너무 변덕이 심하고 실증을 잘 낸다는 거죠. 그래서 잡지 만드는 일을 하는 것도 그래서인 것 같아요. 이게 잡지라는 거는 6개월에 한 번씩은 포맷도 개편을 하는 거고 이번 주에는 책 얘기 썼다가 다음 주에는 장난감 얘기도 쓰고 물론 영화라는 범위나 대중문화라는 범위 안에 있는 매체긴 하지만 제가 일하는 회사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진득하게 한 가지 주제를 갖고 공부를 5년간 해라, 10년간 해라 그랬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독신주의신가요? 라고 한번 물어봤는데 상당히 긴 대답을 해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진짜로 아시지만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아시죠? 뭔가 좀 특별한 노력을 추가해야 네. 인연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쳇바퀴처럼. 그러니까 독신주의가 아니라 독신이잖아요. 우리는 처음엔 다. 네네. 그냥 아무 일도 적극적으로 안 하면 계속 독신이 되는 거고 뭔가 거기서 떨쳐 일어나서 계기를 만들고 굉장히 힘든 노력을 해야지 이제 그게 아닌 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오프닝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때 김현철 선생님도 그런 얘기했지만 인간이 되게 익숙한 걸 좋아한대잖아요. 관성. 예. 그냥 왜 매 맞고 사는 그러면 그냥 그게 또 가학과 피학이 함께 있고 좀 그게 익숙해져 버리면 거기서 벗어나는 것 자체를 싫어하듯이 중독이 되고 무언가에 알코올 중독이든. 근데 이런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그리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건데도 이 관성이 끊기면 중독이 끊기면 불안한. 그러니까 솔로들이 더 솔로가 되고 이게 오래 솔로일수록 더 계속 솔로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겠죠. 관성이 그만큼 붙은 거니까. 어떻게든 자기 나름의 메커니즘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시스템이 생기고. 네. 그걸 바꾼다는 거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한 일인 건 맞죠. 에너지가 되게 없어 보이시긴 하거든요, 지금. 맞아요. 진취적이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엘렌 리플리? 예. 리플리? 에일리언 시리즈에 지금까지 4편이 나왔고, 지금 프로메테우스라는 새 영화까지 5편 에일리언 영화가 나왔는데요. 프로메테우스가 에일리언 시리즈예요? 예,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일단 프로메테우스에는 엘렌 리플리가 안 나와요. 후궁에는 조여정 씨가 나오죠. 둘이 19금 영화 2개라고 들은데 기사가 났더라고요. 제 머릿속에서 이 두 가지 대꾸가 어떻게 성립을 하는 건지 지금 지금 CPU가 예쁘고, 돌아가고 있어요. 영희는 예쁘고 철수는 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그거다. 그거네. 자, 알겠습니다. 예. 19금 영화 프로메테우스. 예. 그러네요. 예. 네. 네,
이 영화를 제외한 나머지 97년까지 나왔던 에일리언 4편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캐릭터예요. 엘렌 리플리는. 시고니 위버가. 그렇죠. 시고니 위버가 계속 다 연기를 했고요. 네. 근데 이 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프로메테우스일 테니까 4편의 에일리언 중에서 첫 영화 1편을 만든 리들리 스콧 감독이 그러니까 이 1편 1979년에 나왔어요. 네. 시경 씨랑 동갑인가요? 이 영화가 그러면? 네, 누나. 예, 근데 리들리 스콧 감독이 오리지널, 그러니까 정말 최초의 에일리언을 만들었던 리들리 스콧 감독이 33년 만에 다시 이 시리즈로 복귀를 해서 이 4편이 만들어진 에일리언이라는 대하 서사극의 전사를 만든 거죠. 스타워즈 마냥.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리들리 스콧의 스타워즈처럼 된 거죠, 네. 지금.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유의하셔야 될 거는 요즘 이제 영화를 보시고 나서 관객들이 이게 에일리언의 프리퀄이야 아니야 이런 걸 갖고 많이 논란이 있는데 사실 이게 하나만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프로메테우스는 에일리언 1에 딱 붙어 있는 프리퀄이 아니고요. 그 사이에 2편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의 시간이 떨어져 있는 전사예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 에일리언이 같은 우주에서 일어난 얘기라는 건 맞는데 직접적으로 인물이 연결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앞으로 그 2편의 사이를 채우는 영화들이 만들어지느냐 또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프로메테우스는 그러면 시그니 위버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냐하면 시그니 위버는 그때 1편에서 시작된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시간적으로 30년 정도 앞의 일이에요. 근데 모르죠. 지금 이 프로메테우스의 어떤 인물이 나중에 어떤 가족을 만들든 누굴 낳건 누굴 만나건 해서 직접적으로 엘렌 리플리하고 연결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고 제가 볼 땐 리들리 스콧도 모를 거예요. 네. 왜냐면 영화의 흥행에 따라서 스튜디오가 이 영화를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 누굴 감독으로 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흥행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외국에서는 아주 잘 되고 있고요. 네. 한국에서는 한국 영화들도 그렇게 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에일리언 시리즈 전체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프로메테우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프로메테우스 얘기는 제가 끝날 때 다시 한번 할 것 같고요. 주로 이 4편 중에서 리들리 스콧이 만든 1편과 그다음에 제임스 캐메론이 만든 2편. 이 2편이 사실 4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영화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걸 중심으로 줄거리 쪽에서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사실 좀 저는 1, 2편 정도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3, 다 4편은 보셨어요? 좀 억지인 것 같고 좀 그러다가 변화를 주다가 나중에는 에일리언이 영어를 하면 훨씬 재밌었을 텐데. Hey, what's up? 하면서 돼! 하고 막 아니, 그 정도는 돼야. 그래서 배경음악이 스팅의 Englishman in New York 이렇게 그렇죠. 깔리는 거죠. 네. I'm an alien 이런 그렇죠. 가사가 나오면서. I'm an legal alien in space죠. 그러면서 이제 맨 인 블랙이 딱 나오는 거죠. 윌 스미스 까메오주죠. 정말 영화 쪽 일을 안 하기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여러 영화 말아먹었을 것 같은. 자. 2006년에 조사한 건데요. 헐리우드 SF 영화 속 여전사 역할 여배우 가운데 가장 최고는 역시 1등 시고니 위버, 2등 밀라 요보비치, 3등 3등 툼레이더의 안젤리나 졸리. 네. 저는 밀라 요보비치가 훨씬 더 좋으네요. 그 밖에도 킬빌의 베아트리스 키도라든가. 네. 그리고 사실은 요맘때 딱 비슷한 때 나온 게 글로리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 롤랜즈라는 배우가 거기서 거의 여전사의 원형 같은 거 연기를 했었고 시기적으로 비슷해요. 에일리언 1편하고. 네, 그렇군요. 자, 에일리언 1, 2편의 줄거리는 노래 한 곡을 듣고 여쭤보겠습니다. 선곡해 주시죠. 예, 에일리언은 주로 이제 클래시컬한 스코어들하고 정말 클래식 음악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번 프로메테우스에서도 쇼팽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노래를 찾다가 3편에 보니까 제이거 앤 에반스의 In the Year 2525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듣고 들어오죠.
자, 제이거 앤 에반스의 And the Year 2525였습니다. 네. 줄거리 많이들 아실 거라서 네. 예, 그렇게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으려고 하는데요. 신세대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아, 그럴까요? 네. 하긴 79년도 영화니까. 예. 근데 이 재밌는 건 지금 말씀드린 1편의 이야기 구조가 이번에 개봉한 프로메테우스에서도 거의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1편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 그 장면들이 전개되는 순서 같은 게 거의 비슷하게 반복이 되거든요. 문제가 생겨서 갔다가 그렇죠. 뭐지 하다가 네. 에일리언이 어떤 경로로든 우주선 안에 들어오고 그 밀폐된 공간에서 그를 내치기 위해서 사투가 벌어지고 결국은 내쫓고 다시 동면에 빠지고 이런 이 기본적인 얼개가 있어요. 에일리언 시리즈를 그렇죠. 관통하는. 예. 근데 1편을 말씀을 드리면 그때 배경은 2037년이에요. 예. 1979년에는 참 먼 미래였는데 이제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한 25년밖에 안 남은 일이 됐죠. 그러네요. 네, 그때 이제 민항 예인선 노스트로모호라는 우주선이 등장을 하는데 이 우주선이 동면 중인 장거리 비행이니까 이제 잠을 자잖아요. 그래서 그 승무원들을 태우고 지구로 복귀를 하다가 어떤 그 행성이라기는 좀 작은 그런 그 덩어리, 뭐라고 해야 되지? 천체 덩어리에서 오는 그런 미확인 신호를 접수를 하고 복무 규정에 따라서 그 행성 이름이 LV426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착륙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승무원 중에 한 명이 바로 앨런 리플리 주니인 거죠. 근데 그 잠에서 깨어난 승무원들은 아니 우리가 구조선이 아니고 예인선인데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라고 항의를 하지만 그 자세히 그 계약서를 보니까 지적 문명의 존재를 암시한 어떤 신호를 접수를 하면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약관 안 읽고 예, 그냥 도장 찍잖아요. 동의합니다. 동의. 체크하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호를 접수하고 이제 찾으러 가는데 거기에 내려보니까 약간 그 순대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프레첼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우주선이 있어요. 배가 고픈가 왜 이러지? 예, 근데 순대 드시고 싶으신가 아니, 안 먹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거대한 파일럿 같은 모양을 한 골격이 있고 인간을 닮았지만 인간은 아닌 것 같은 골격이 있고 이게 바로 이제 프로메테우스에서 다시 등장하는 스페이스 자키라고 하는 캐릭터죠. 근데 여기서는 1편에는 그 스페이스 자키가 살아 움직이는 건 안 나오고 그 몸 속에 들어있는 어떤 알 같은 낯선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체를 관찰하는데 그 케인이라는 존 허트란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 요원의 헬멧에 그 거미 같기도 하고 약간 문어 같기도 한 그게 철썩 달라붙죠 얼굴에. 그래가지고 그걸 달라붙어서 자기 우주선으로 복귀하려고 하는데 리플리는 검역을 이유로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이게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이 과학 담당 장교의 결정에 따라서 결국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렇게 된 데는 사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유가 있어요. 이 과학 담당 장교는 사실 안드로이드였고 이 사람은 그 회사로서 비밀 명령을 받고 있었던 게 다른 대원들은 모르는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외계에서 어떤 새로운 생명체, 지적 생명체를 데려오면 이게 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 기업체에서 뭐 백신을 만들든 뭐 무기를 만들든. 오히려 되게 맛있을 수도 있잖아요. 포장마차에서 수육 같은 걸로 아구 수육 같은 느낌? 근데 그게 큰 돈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할 만큼 안주로 팔아서 숙주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런 계획, 그러니까 말하자면 탐욕이 뒤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그렇죠. 순수한 기억납니다.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그래서 그게 들어오고 그게 이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재앙을 부르는 근데 그 에일리언을 떼어내서 제거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거했을 때는 이미 그 케인의 몸 안에 배알을 심은 거예요. 그렇죠. 그 알이. 그래서 그것이 몸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갈비뼈를 확 뚫고 나오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일리언이라는 괴생명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마치 그 아가사 크리스티의 10꼬마 인디언 얘기처럼 그 우주선 안에서 한 명씩 대원들이 죽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중에 누가 남을지는 사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던 거 79년 영화를 볼 때. 그렇죠. 우린 지금 보니까 시고니 위버가 남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그녀가 마지막 생존자로 남게 되고 사투 끝에 그 에일리언을 물리치고
이제 우주선 밖으로 내쫓고 다시 동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2편에서는 그래서 이 1편은 사실 그 밀폐 공간 호러에 가까워요. 스페이스 호러에 가까운데 2편은 제임스 카메론이 하게 되면서 이제 그의 취향대로 이제 전쟁 영화가 되죠. 이거는 미국 해병대들이 그 별로 다시 찾아가서 네.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2편에 가면은 이제 동면에서 깨본 리플리가 듣는 소식이 그 LV 행성에 지구인들을 이주시켜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가 잠든 사이 50몇 년이 흐른 거죠. 그래서 리플리는 안 된다. 거기 너무나 위험한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 증거가 없는 거예요. 에일리언의 존재에 대해서 증거가 네. 없으니까 오히려 회사에서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네가 주장하는 게 증거는 없는데 그 비싼 우주선을 지난번에 네가 다 날려보낸 거다. 네. 그래서 면허까지 이제 적반하장으로 취소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리플리가 우려했던 대로 그 기지에 이주한 지구인들은 어느 순간 연락이 끊기고 왜 끊겼겠어요. 그러니까 그 걱정했던 에일리언들이 다시 역습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웨일랜드 회사, 이 기업체에서는 해병대에 해당하는 그 군대를 끌고 가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 중에 자문하는 역할로 네. 이제 리플리가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갔을 때 살아남은 마지막 인간은 어떤 어린 여자애였던 거고 네. 그 어린 여자애와 리플리는 마치 유사 모녀 관계 같은 걸 맺으면서 그 전쟁의 끝까지 그리고 이번에도 마지막 생존자는 리플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4는 살짝 3,4는 넘어오면서 예. 소개 듣겠습니다. 2부 끝내고 예. 1부 끝내고 1부 끝내고 2부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광고 듣고요. 네. 광고 듣겠습니다. MBC FM for you. 자, 에일리언 시리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3편이 또 나왔어요. 6년 후에. 네, 그래서 3편은 이제 공식은 비슷한데 그렇게 해서 2편의 마지막에 리플리와 그 뉴트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와 그리고 안드로이드, 비숍이라는 안드로이드가 탈출을 하게 되는데 깨보니까 그 탈출한 우선 지구까지 못 돌아가고 어떤 수용소 별에 불시착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같이 출발했던 둘은 살아남지 못하고 리플리만 살아남아서 그 수용소 별에 들어가는데 알고 보니까 이번에는 그녀의 몸 안에 직접 그 퀸 에일리언이라고 하죠. 예. 아까 1편에 처음에 소개드렸던 알이 있잖아요. 예. 그 알을 낳은 어머니인 거죠, 말하자면. 예. 그 에일리언이 리플리의 몸에 들어온, 그러니까 리플리 자신이 숙주가 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리플리는 그래서 장렬한 최후를 자초하게 되죠. 마치 터미네이터의 마지막처럼. 네. 그리고 200년 후를 배경으로 나온 4편은 이번에는 더 그 리플리하고 에일리언의 유기적 결합 관계가 더 깊어져서 아까 3편의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났지, 맞아. 죽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언제나 편리한 DNA 복제라는 영화적인 그 장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DNA 복제로 리플리를 살려내서 3편에서는 아까 임신한 것 같이 숙주가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에일리언과 지구인인 리플리의 DNA가 결합을 해서 복제 과정에서 그런 걸 뭐라고 해야 돼? 뉴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에일리언 시리즈 안에서는. 그러니까 DNA가 섞였으니까 순수한 에일리언도 아니고 순수한 지구인도 아닌 어떤 새로운 존재가 태어났겠죠. 그리고 죽은 리플리를 되살려낸 4편의 리플리는 또 예전의 리플리하고 다른 거예요. DNA 자체가 변형을 일으켰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얘기는 전개가 됐었어요. 4편까지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바로 캐릭터인가요? 네, 캐릭터 얘기를 하자면 시고니 위버는 과연 좋았을까? 이 영화가 그녀에게 물론이죠. 시고니 위버는 거의 이 영화로 우뚝 일어선 배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걸 해도 아무것도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어요, 사실은. 예전에 이때 약간 로맨틱 코미디 같은 왜 직장 상사 역할. 워킹걸. 예, 그거였던 것 같고. 네. 하여튼 그러고 나서 왜 죽음과 소녀라고 카피캣 같은 그런 스릴러도 있었고요. 그때마다 좀 다 너무 역시 이 여자는 러닝 셔츠에다가 기름때를 묻히고 약간 비장한 얼굴을 해야 어울릴 것 같은. 근데 사실 그게 얻은 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 따르는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에일리언을 할 때까지는 시고니 위버는 거의 여러분 잘 아시는 우디 앨런의 애니홀이라는 영화에 살짝 스쳐가는 단역으로 나왔던 게 거의 네. 전부였어요. 근데 이 영화를 함으로써 SF 영화로서는 굉장히 드물게 오스카 주연상 후보에도 올랐었어요. 아마 에일리언 2편으로 그런 후보 주명을 받지 않았었나 기억이 되는데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각종 영화 연구소나 영화 잡지에서 역대 최고의 캐릭터를 뽑던 역대 최고의 여성 캐릭터를 뽑건 SF 최고의 캐릭터를 뽑건 반드시 베스트 5 안에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녀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도 영화사에서는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된 거죠. 그러네요. 이 영화로 네. 인해서. 자, 그래서 캐릭터, 리플리 캐릭터? 네. 저 조금씩 이제 감독이 4명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아까 제가 리들리 스콧의 스타워즈 같은 그 에픽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큰 차이는 조지 루카스는 스타워즈 6편 중에 4편을 직접 연출했거든요. 네. 근데 리들리 스콧은 4편 중에 딱 한 편을 했었고 이제 2편을 5편 네. 중에 2편을 한 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각 영화를 거치면서 조금씩 그 리플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른데 일단은 우리가 오늘 개념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전사죠. 근데 여성 전사인데 제가 볼 때는 뭔가를 이렇게 쳐부수고 공격적으로 지배하고 점령하는 그런 영웅은 아니고요. 그거보다는 생존자, 서바이버에 가까운 그렇죠. 위기에 전사라고. 처했을 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찌르는 것보다 살아남는 게 훨씬 중요한 과제인 주인공인 거예요. 네. 히로인인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그녀가 많이 듣는 다른 캐릭터로부터 많이 듣는 요구 중에 하나가 죽여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괴로우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일리언한테 이렇게 잡혀가면 마치 우리나라 영화 괴물이 그랬듯이 네. 바로 죽이질 않고 고치 같은 걸 만들어서 네. 숙주로 쓰려고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그랬을 때 너무 괴롭고 자기의 말로가 보이는데 생명은 안 끊기고 있기 때문에 네. 동료들이 리플리를 다시 만났을 때 죽여줘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녀의 역할은 좀 가슴이 짠하게도 그 에일리언하고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동료들한테 화염방사기를 쏴서 마지막으로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숨을 끊어주고. 화염방사기를 쏘면 편하게 가지 않을 텐데. 하여튼 예. 비교적 예, 상대적으로 예. 거기 매달려 있는 더 거거든요. 고통스러우니까. 예, 그래서 그 뭐랄까 죽음을 끌어안고 가는 그런 영웅의 느낌이 강한 거죠. 네. 그리고 그 아까 제가 각 편마다 조금씩 이미지가 다르다고 했는데 사실 1편에서는 여성이라는 사실이 크게 변수가 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도 여자네 이런 느낌이지 영화 그죠. 속에서 여자로서 어떤 게 대사로도 안 나오고 매력도 전혀 설정으로도 안 나오고 네. 뭐 그런 설정으로도 안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조금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79년도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는 이제 시기적으로 미국에서 70년대 민권 운동이라든가 페미니즘이라든가 아니면 성적 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을 막 겪고 나온 시대의 영화인 거예요. 에일리언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자를 전사로 만드는 거라기보다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성역할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게 더 컸던 거예요. 이 영화의 기여라는 거는. 그래서 여성이 전투하는 영웅이라는 점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그 가슴을 뚫고 나온다고 말씀드렸지만 에일리언이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 임신시키는 게 여성 캐릭터가 아니라 남자 캐릭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에서 태어난 게 여자 몸에서 에일리언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남자 몸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에일리언이라는 그 크리처 자체가 약간 1편까지는 성별이 좀 모호한 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HR 기거라는 굉장히 유명한 스위스의 아티스트가 디자인한 크리처인데 에일리언은 그 에일리언의 생김새도 뭐 우리가 SF에서 많은 괴물이 그렇지만 이제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관을 이제 모호하게 섞어놓은 것처럼 생겼거든요. 여러 가지 몸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1편에서는 이제 성에 대한 고정관념 무너뜨리는 게 강했던 거예요. 근데 2편으로 넘어가면서 제임스 카메론의 영화잖아요. 2편은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라 코너가 정말로 전투하는 엄마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리플리라는 캐릭터에 더 씌워지게 돼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라 코너. 1편은 지금 와서 돌아보면 엄밀히 말하면
엄마는 아니에요, 리플리가. 왜냐하면 그녀에게 자식이 있다는 언급도 없고, 그렇죠. 그냥 일하는 독신 여성 네네. 그런 거고 그녀가 어떤 감정적으로 연관을 맺는 다른 캐릭터는 고양이거든요, 그냥. 고양이한테만 조금 계속 고양이를 지키고 안고 다니고 이래요.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는 독신 여성의 이미지가 오히려 강하죠. 네. 근데 이 편으로 가면 확실하게 투쟁하는 싱글맘. 그 네. 소녀. 그 소녀도 예, 나오고.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면 원래 1편부터 그 모선 컴퓨터를 마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에일리언 1, 2편에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감독판에 가서 보면 나오는 건데 2편에 그 카메론 감독의 2편을 보면 리플리가 그 지구를 떠나 있던 사이에 50몇 년이 지구 시간으로는 흘렀잖아요. 그래서 원래 지구에 리플리의 어린 딸이 있었는데 리플리가 첫 번째 모험을 하고 돌아온 사이에 늙어 죽은 맞다. 게 나와요. 근데 이게 원래 오리지널 판에는 이 얘기가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모성애를 생기게 하는 장치를 그렇죠. 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리플리 이퀄 엄마라는 공식을 여기서 수립을 한 데다가 식민지에 구조하러 가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10살 남짓한 뉴트라는 소녀를 입양하다시피 보호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1편에는 없던 그 여왕의 에일리언이 나오면서 네. 이 싸움의 구조는 엄마 대 엄마의 대결이 된 거예요. 우리 아들을 죽여! 하면서 이렇게. 그런 거죠. 네. 그러면서 이게 더 해석을 하면 좋은 엄마 대 나쁜 엄마의 대결처럼 된 거예요. 그 핵가족을 지키려는 좋은 엄마가 있는 거고 그걸 깨려는 어떤 나쁜 엄마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까지? 예.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영화학자들이 분석을 했어요. 정치적으로. 그 엄마가 좀 침이 많이 산성이더라고요. 그렇죠. 산성침이 있어서 기계가 막 녹잖아요. 침 뱉으면. 그러니까 이게 참 훌륭한 괴물인 것이 정말 싸우는 전투력도 있고 물리적인 힘도 세지만 화학적인 힘도 세서 감염도 시키잖아요. 징그럽기도 하고. 그렇죠. 적을 포획해서 또 바로 그 군량미로 사용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전 생각할수록 천재적인 발명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제가 70년대 시대적 배경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 편은 86년이 배경이거든요. 보아가 태어난 해군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1편은 성시경이 태어난 2편은 보아. 에일리언 2는 보아. 이상하게 연상시키지 마세요. 근데 그 1편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면 2편은 그 레이건이 대통령을 하고 조지 부시가 부통령을 하던 굉장히 보수적인 시대고 뭐 스타워즈의 시대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우주에도 막 진출하려고 하고 그렇죠. 돈 많고. 그러니까 미국이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는 다른 대중 영화는 어떤 영화들이 있었냐면 위험한 정사 같은 영화 아시죠? 네. 예, 그런 건 알죠. 예, 글렌 클로스가 어떤 그 단란한 그러니까 가정을 파괴하려고 등장을 했다가 아주 잔인하게 처단당하는 그런 영화라든가 요람을 흔드는 손 같은. 그 영화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저도 기억을 하는데 레베카 드모네이라는 그 여자 아주 마력적인 그러니까 매력을 보모로 나와서 역시 또 단란한 중간층 가정을 위협하다가 그렇죠? 마지막에 처단당하는 스토리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보수적인 장르 영화들이 득세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 처단을 당한다는 거예요. 중산층 백인 가정을 깨려고 하면 무조건 죽는다. 벌만 받는 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나왔던 그 1편의 배경하고는 판이한 시대라서, 그러니까 당시 에일리언 2를 보고서 그리고 지금 와서는 에일리언 2가 모든 에일리언 4편 중에 가장 보수적인 영화라는 중론이 형성이 돼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 그 리플리와 그 퀸 에일리언의 대립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비교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렌 리플리는 백인 중산층 가정을 지키려는 백인 엄마고, 그 다음에 에일리언은, 은유적으로는 그 복지 예산에 의존해서 사는 그런 굉장히 그러면서 이제 산하 제한도 안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 그런 흑인 엄마를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비유한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들도 있었던 거죠. 무의식적으로 비유했다고 의식적으로 얘기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원래 이제 비평가들이나 학자들이 하는 이데올로기 비평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2가 그래도 그 4편 중에서는 가장 상업적으로는 성공했던 그렇죠. 상업적으로 굉장히 대중적. 사실 1편은 보면은 뭐랄까 이런 SF고 호러고 액션 영화라는 우리의 선입견에 비해서 지금 보면 엄청나게 조용하고요. 그죠? 지금의 관객들이 보면 지루할 거예요. 아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상태에서 엄청난 정적들이 흘러가는 시간이 많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렇게 슬래셔 호러라기보다는 유령 영화 같은 호러가 있는 거죠. 근데 2는 좀 화려해진 거죠. 그렇죠. 이제 전형적으로 막 그 여자들에 대해서 막 성적으로 비하하는 농담을 하는 해병대원들이 잔뜩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또 공격적으로 대처하는 그러니까 정말 그 아바타를 봐도 느끼는 비슷한 어떤 것, 터미네이터를 봐도 느끼는 비슷한 어떤 것. 그러니까 아바타도 보면은 식민지 행성에 가서 그렇죠. 그 제임스 카메론이 좋아하나 보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전적으로 카메론의 취향이 반영이 됐다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설마 에일리언 나와서 스팅의 잉글리시맨 인 뉴욕? 앞에 노래가 없나요? 제가 이게 없으면 그 노래를 틀자고 했었는데. 그랬군요. 네. 아깝습니다. 이 노래 참 화려한 선곡 감사합니다. 스팅 노래 언제 들어도 좋아요. 네. 듣고 들어올게요. 자, 에일리언 시리즈의 우리 리플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캐릭터가 계속 변해서 이걸 그냥 캐릭터라고 얘기하긴 또 그죠? 편마다 약간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네. 특히 4편은 4편도 꽤 됐구나 벌써. 그렇죠. 97년이니까 약간 갈 때까지 갔구나였어요. 전 보면서. 더 이상 갈 데가 없구나. 아까 얘기했듯이 에일리언이 말을 하던지 위노나 라이더 갑자기 들어오더니 갑자기 로봇이었는데 걔도 아껴주고 싶은데 막. 근데 그건 정말 예상이 됐던 바가 뭐냐면 에일리언에 또 늘 반복되는 공식이 안드로이드가 하나씩 나오거든요. 네. 근데 보고 있는데 누가 안드로이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가 사실 예측 가능한 어떤 것이긴 했어요. 근데 이것이 꼭 반복된다고 지겨운 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재밌는 룰 같은 걸로 이제 생각하게 된 거, 변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달라질 수 있는 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프로메테우스를 봐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된 룰 중에 하나가 아까 시고니 버런 배우에게 이 역할이 어떤 의미였겠냐고 물으셨지만 이번에도 이제 노미 라파스라는 정말 거의 무명인 배우를 썼어요. 근데 왜 아까 79년도 영화를 본 관객들은 시고니 위버가 누군지 스타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저 중에 누가 살아남을지 모르는 게 약간 서프라이즈 주인공 같은 느낌이 있었던 건데 마지막에 살아남아요, 주인공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노미 라파스라는 배우는 우리가 지난번에 밀레니엄이라는 영화 얘기했잖아요. 그거에 스웨덴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스웨덴판의 주인공이에요. 그렇지만 영어권 관객들한테는 모르는 얼굴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캐스팅에서도 비슷한 룰을 적용을 했다고 할 수가 있죠.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번 영화에 대해서 제가 아까 끝날 때 프로메테우스가 지금 현재 여러분의 관심사일 테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보면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SF 영화의 프리퀄이라는 걸 보면 프리퀄이라는 건 말 그대로 더 나중에 만들어진 전사기 때문에 근데 특히 SF라는 건 과학이 점점 발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영화 기술이나 우리 자체의 테크놀로지가 발전해 있기 때문에 영화 속 시대적 배경은 더 옛날인데 우주선의 내부나 무기나 컴퓨터 스크린이나 이런 건 더 신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고 보면 스타워즈는 참 잘한 것 같아. 그래도 역시 더 이제 보이지 않는 위험이나 이런 걸 보면 뭔가 화려하죠. 더 시크해졌어. 이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지금 그 에일리언 79년도 판이나 이런 걸 보면 우주선에서 굉장히 줄담배들을 펴요. 기내 흡연이 가능할 때. 기내 흡연이 가능할 때였죠. 여러분 요즘도 비행기 타시면 왼쪽에 꼭 잿더리가 있습니다. 그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재밌는 건 로봇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로봇을 그렇게 그릴 CG가 섬세하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로봇은 더 인간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배우가 연기를 하다가 죽는 순간에만 이렇게 전기줄이 나오는 거죠. 억지로 이렇게. 네. 근데 지금은 반대로 CG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실물하고 너무 비슷한데 조금 다른 데서 오는 언캐니함에 대해서 지난번에 라디오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미묘한 언캐니함을 표현할 기술이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옛날 SF 영화의 로봇이 더 사람 같은 거죠. 지금은 사람이 연기를 하더라도
이제 리얼리티를 위해서 안드로이드스럽게 CG를 입히거나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갑자기 그 생각난다. 그 AI의 주드로.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뭐 그런 게 있는 거고. 일단 프로메테우스를 보고 여러분들이 뭐 친구분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막 검색도 해보시고 그럴 건데 약간의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죠. 이건 개봉작 얘기하는 코너는 아니지만. 프로메테우스라는 프리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싸움으로 점철된 것들이 에일리언 지난 4편이었다면 이번에는 왜라는 질문이 나온 게 되게 큰 뭐랄까 중요한 변수인 것 같아요. 뭐가 왜? 그러니까 왜 이들이 공격을 하는 거지 인간을? 그리고 왜 이들은 만들어진 거지? 그리고 인간은 도대체 왜 창조된 거고? 우리를 공격하는 에일리언은 또 누가 창조한 거고? 거기까지 가요? 예, 그런 이제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어떤 평자들은 그거를 묻지 않고 모호하게 놔두는 편이 더 시적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재미 없어졌다 이런 거 직접 물으니까.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리플리 캐릭터를 설명드리면서 이거는 크게는 모성 드라마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프로메테우스에 이르면 제목도 프로메테우스라는 옛날 그리스 신화에서 남성 거인 캐릭터죠. 그러니까 인간한테 지혜와 불을 갖다 주기 위해서 신들하고 대결했던 남자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성 드라마였던 에일리언의 부성에 관한 요소가 첨가가 됐어요. 이번 영화는 보면은. 그래서 뭔가 인류를 창조하고 심판하고 징벌하고 이러는 남성 존재가 등장을 한 거죠. 이번 편에 이르면. 그래서 이거는 에일리언 시리즈의 성격 자체에 부성이란 새로운 요소가 가미가 되거나 아니면 전환을 하고 있다. 이걸 전체적인 에픽으로 만들면서 부성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회의를 무지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저 모여서. 그냥 한 것 같진 않고 혼자 이렇게 고민한 것 같진 않고. 근데 제가 잠깐 인터뷰를 보니까 리들리 스콧이 약간 아니 왜 그 드라마의 우리 1편에 처음 나왔던 스페이스 자키라는 존재, 이게 프로메테우스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영화를 보시면. 근데 조마조마했대요. 2편, 3편, 4편 속편이 나오는데 자기가 못 만드니까 이걸 누가 건드리면 어떡하지? 근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왜라고 묻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이 누구지? 왜지라고 묻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질문을 자기 손으로 다룰 수 있게 돼서 좀 만족해하는 것 같은 인상이었어요. 그 인터뷰를 읽은 바로는. 예. 뭐 타미리 존스랑 윌 스미스가 나와서 총을 막 쏴줬으면 좋겠네요. 근데 사실 그 말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에일리언 시리즈가 아까 좀 재미없어졌다 그러셨잖아요. 뭐 이렇게 더 이상 갈 데가 없구나. 근데 사실 거기서 더 한 발자국 나간 게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라는 게 있거든요.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간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이상하다고 하면 좀 그런가 하면 좀 변질된 속편이 나오고 속편 아닌 속편이 나오고 그 시고니 위버도 자기 이미지를 재탕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외계인 폴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라든가 아니면은 아바타 같은 영화에도 과학자 캐릭터로 나오고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엘렌 리플리 이미지를 약간 가볍게 반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일리언이라는 시리즈 자체의 무게감이 많이 훼손이 됐는데 이 시리즈 전체에 새로 위험이나 품격 같은 거를 다시 불어넣어 주려는 시도라는 점에서도 이번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는 뭐 의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재미는 있으신가요? 예, 재밌는 영화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사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일리언 함께 했고요. 다음 주는 영화 애수의 사라? 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워털루 브리지 말고요. 닐 조단 감독의 애수, 그러니까 The End of Affair라는 영화의 여주인공을 얘기하겠습니다. 줄리안 무어. 예. 알겠습니다. 자, The Fray의 Heartbeat 신청하셨네요.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